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워서 역사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이야기 2부입니다. 1부에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라고 부르는 그 문명은 사실 1000개가 넘는 작은 도시들의 집합이고 서로를 야만인이라 부르며 매일 싸우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인류 5000년 역사상 거의 유일한 정치 시스템을 운영했어요. 바로 왕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 바로 민주주의, 철학, 과학, 비극, 올림픽이 탄생했어요. 1000개의 폴리스가 서로 경쟁하면서 인류 문명의 원형이 만들어진 거죠. 자, 오늘 2부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멸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야만인이라 무시하던 변방의 왕국에 정복당했는지. 1부 마지막에서 제가 던진 질문 기억나시죠? 다양성과 자유는 결국 갈등으로 무너지는 게 필연일까요? 지금 미국 vs 중국 구도가 비슷해요. 2500년 전 그리스의 자멸을 보면 지금 미국의 행동이 이해될 거예요. 오늘은 그 답을 같이 찾아보러 갑니다. 자, 이번 장은 시간을 기원전 5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동방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그리스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였는지 잠깐 짚고 갈게요. 지금 우리는 페르시아 하면 그냥 옛날 중동 어느 나라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영토가 얼마나 넓었느냐? 지금의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부까지. 인구로는 약 5천만 명. 같은 시대 그리스 전체 인구가 많이 잡아도 1000만 명이 안 됐어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보다 5배 이상 컸어요.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리스를 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터키 서쪽 해안에 있던 그리스 도시들이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이오니아 반란이라고 해요. 그 반란을 아테네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건방진 아테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어난 게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2번에 걸쳐 일어났어요. 기원전 490년 1차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가 군대를 보냅니다. 약 2만에서 3만 명. 그리스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병력이었어요. 이 군대가 어디로 갔느냐? 아테네 동북쪽 마라톤이라는 평원에 상륙해요. 거기서 아테네 시민군이랑 마주칩니다. 아테네 시민군이 얼마였느냐? 약 1만 명. 페르시아 군대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이 호플리테스, 팔랑크스로 진격합니다. 어깨를 맞대고 방패로 벽을 만들고 긴 창을 앞으로 내밀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테네 압승. 페르시아 군대 6,000명이 죽었어요. 아테네 사상자는 100명 남짓. 거의 일방적인 학살이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달리는 마라톤이 여기서 나왔어요. 한 전령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 외치고 죽었대요. 그 거리가 지금 마라톤 경주의 거리가 된 거예요. 자, 페르시아가 이걸 가만둘 리 없죠. 10년 뒤 2차 침공이 옵니다. 기원전 480년 2차 페르시아 전쟁. 이번엔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황제가 직접 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요. 병력이 얼마였느냐? 고대 자료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이래요. 그건 좀 과장이고요. 현대 학자들은 약 20만 명 정도로 봐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스 전체 도시들 시민군 다 합쳐도 그 5분의 1도 안 됐어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니까 그리스 도시들이 한자리에 모여요. 그전까지 서로 매일 싸우던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스, 테베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때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페르시아 군대 앞에서 도시들이 흩어지려고 할 때 아테네 사절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같은 피, 같은 언어, 같은 신전과 의식, 같은 관습을 공유한다. 아테네인이 이 모든 것을 배신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충격적인 순간이에요. 인류 역사 최초의 민족 정체성 선언이거든요. 그 전까지 1000개의 폴리스는 자기들이 그리스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아테네 사람, 스파르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명백한 타자 앞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헬레네스, 헬렌의 후손들. 우리는 그리스인이다. 그리고 페르시아인을 뭐라고 불렀냐? 바르바로이, 야만인. 여기서 그리스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했냐가 흥미로워요. 우리는 야만인과 다르다는 식으로 정의했어요. 페르시아인은 황제 한 명한테 굽실거린다. 사치스럽다. 노예 같다. 부자유하다. 반면에 우리는 자유롭다. 이성적이다. 절제할 줄 안다.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정의한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자기 가치 중에 가장 강조한 게 있었어요. 바로 자유와 절제. 이게 그리스인이 자기 자신을 정의한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것의 반대편에 페르시아 같은 야만인을 놨어요. 우리는 저들이 아닌 것으로 정의됐어요. 자, 그런데요. 페르시아 군대가 정말로 그리스 본토에 상륙해요. 그리스 도시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스파르타가 나섭니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정예병사 300명, 그리고 동맹군 약 1000명, 합쳐서 약 1300명의 병력으로 페르시아 20만 대군 앞에 섭니다. 장소가 어디냐? 테르모필레.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300의 배경이에요. 좁은 협곡에서 1300명이 20만을 막아내는 거예요. 결과는요? 페르시아 군대 약 2만 명을 죽이고 다 같이 전멸합니다. 레오니다스도 죽고 스파르타 정예 300명도 다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서 페르시아의 진격을 며칠 늦춰요. 그 사이에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도시를 비웁니다. 모든 시민이 배를 타고 살라미스 섬으로 피난을 가요. 그러는 사이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에 들어와서 도시를 통째로 불태웁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던 아크로폴리스도 다 타버려요. 그리스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살라미스 해전. 아테네 장군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함대를 살라미스 섬 옆에 좁은 해협으로 유인해요. 좁은 곳에서는 큰 함대가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함대가 거기서 페르시아를 박살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페르시아 함대 약 300척 침몰, 그리스는 약 40척 손실, 압승이었어요. 이 살라미스 해전 이후로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복은 실패합니다. 다음 해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육군까지 격파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이 그리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인들의 자부심이 폭발해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겼다. 그리고 이 자부심이 어떻게 표현됐냐?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의 생존 투쟁을 자유를 위한 전쟁으로 신화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간 왕한테 굽실거리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법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게 그 유명한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페르시아 황제가 도대체 너희는 왜 한 명한테 복종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리스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복종한다. 자유, 법, 시민. 이 세 단어가 그 이후 2500년 동안 서양 정치사의 핵심 단어가 됩니다. 자, 페르시아가 물러갔어요.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외부에 거대한 적이 있을 때는 우리는 같은 그리스인이다 라고 외쳤는데 적이 물러나자마자 그 단결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풀어볼게요. 페르시아 전쟁 직후 그리스 도시들이 동맹을 만들어요. 이름이 델로스 동맹이에요.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 다 같이 대비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아테네 주도로 약 200개 가까운 도시가 가입합니다. 회비도 있었어요. 각 도시가 돈을 내거나 배를 보내요. 그 돈으로 큰 함대를 운영하면서 페르시아를 견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테네가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쓰기 시작해요. 처음엔 동맹 금고를 델로스라는 섬에 뒀어요. 모두의 돈이니까 중립지에 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테네가 그 금고를 자기 도시로 옮겨버려요. 방어하기 좋은 곳에 둔다는 명분으로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냐? 페르시아 막는 데 쓴 게 아니라 아테네 자기 도시를 재건하는 데 사용했어요. 파르테논 신전을 다시 짓고 도시 성벽을 쌓고 자기 함대를 늘리고. 거기다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동맹국 중 어떤 도시가 우리 그만 탈퇴할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테네가 군대 보내서 진압했어요. 동맹이라더니 사실상 속국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아테네 제국주의예요. 처음엔 평등한 동맹이었는데 어느새 아테네가
200개 도시 위에 군림하는 제국이 된 거예요. 매년 동맹 도시들이 아테네에 조공을 바쳤어요. 자, 그러면 다른 도시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 앉죠. 그리스의 또 다른 거인 스파르타가 이걸 보면서 점점 경계심을 느낍니다. 아테네가 너무 커진다. 이대로 두면 그리스 전체가 아테네 식민지가 되겠다. 스파르타 주변엔 또 다른 동맹이 있었어요. 펠로폰네소스 동맹. 스파르타 주도로 코린토스, 테베 같은 도시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두 동맹, 그러니까 아테네 제국 vs 스파르타 동맹, 이 부딪히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리고 결국 기원전 431년 두 동맹 사이에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세요? 27년이요. 그리스인끼리 무려 27년을 싸웠어요. 어마어마한 내전이에요. 전쟁 양상이 어땠냐? 처음 10년은 일진일퇴를 거듭해요. 아테네는 바다에서 강하고 스파르타는 육지에서 강하니까 결판이 안 났어요. 그 사이에 아테네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전염병이 돌아서 시민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 중에 아테네 최고 지도자 페리클레스도 죽고요. 그래도 전쟁은 안 끝나요. 양쪽 다 너무 지쳤지만 멈추질 못해요. 아테네는 이미 긴 전쟁 중이고 전염병으로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고 페리클레스 같은 지도자도 죽었어요. 누가 봐도 회복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아테네가 또 무리한 원정을 떠납니다. 시칠리아 원정. 왜 그랬을까요? 답이 흥미로워요. 그리고 충격적이에요.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면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먼저 시간 정리를 좀 할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간에 잠시 평화가 있었어요. 기원전 422년 암피폴리스 전투에서 양측의 강경파 지도자였던 아테네 클레온과 스파르타 브라시다스가 동시에 전사합니다. 강경파들이 사라지자 양쪽에서 평화 협상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기원전 421년 아테네 평화파 정치인 니키아스가 민회를 설득해서 스파르타와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일명 니키아스 평화예요. 그런데 이 평화에 강하게 반발한 한 인물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정치가. 이름이 알키비아데스예요. 여러분, 이 사람 캐릭터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가장 사랑한 제자가 알키비아데스였어요. 외모가 그리스 최고로 잘생기고 천재에 말솜씨가 끝내줬어요. 거기다 부자였고 운동도 잘했어요. 그리스 시민들이 동경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격이 완전 망난이었어요. 사치스럽고 오만방자하고 신들까지 가볍게 다루는 발언을 일삼고 같은 아테네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정적이 많이 생긴 사람이에요. 이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와의 평화 조약에 반대하는 호전 세력의 대표 주자가 됩니다. 그가 외친 게 있어요. 우리가 시라쿠사를 공격하자. 여러분, 시라쿠사가 어떤 도시였느냐? 지금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던 그리스 식민 도시예요. 그런데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스파르타의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라쿠사 정복하면 스파르타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둘째, 상업이 발달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정복하면 막대한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셋째, 우수한 함대를 갖고 있었어요. 정복하면 그 함대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알키비아데스 입장에선 이건 매력적인 타깃이었어요. 스파르타랑 군사적 긴장 상태인 아테네한테는 시라쿠사가 껄끄러운 존재였거든요. 거기다 정복하면 한꺼번에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요. 기원전 415년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 민회에서 시라쿠사 공격을 주장합니다. 신중파 니키아스는 강력히 반대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하다. 우리는 아직 스파르타랑 긴장 상태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알키비아데스의 화려한 비전에 매료됩니다. 민회는 시라쿠사 공격을 결정해요. 그리고 알키비아데스를 시칠리아 원정군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정확히는 알키비아데스, 니키아스, 라마코스 세 사람이 공동사령관이 됐어요. 원정을 반대했던 니키아스도 사령관에 포함된 거예요. 자, 출항 준비가 끝났어요. 아테네 함대 약 134척, 병력 약 5,000명, 어마어마한 규모로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출정 전날 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테네 시내에 있던 헤르메스 신상들이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훼손돼요. 헤르메스가 누구냐? 그리스에서 헤르메스는 여행자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곳곳 골목에 헤르메스 신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사각형 돌기둥 위에 헤르메스 얼굴이 조각된 모양인데 헤르마라고 부르는 기둥이에요. 누군가 밤사이 그 헤르마들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요. 이게 출정 전날 밤 아테네에 어떤 충격을 줬을까요? 종교적 재앙이었어요. 여행자의 수호신을 모독한 거잖아요. 그것도 시칠리아라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기 직전에. 신이 우리 원정을 저주하는 거다. 시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잡혀요. 이름이 안도키데스예요. 이 사람도 헤르메스 신상 훼손 사건 가담자였어요. 자, 안도키데스가 어떻게 했냐? 자기를 살려주는 대가로 공범자들의 이름을 다 불어요. 그 공범자들이 누구였느냐? 모두 헤타이레이아라는 귀족 클럽의 젊은 회원들이었어요. 부유한 귀족 자제들이 모이는 비밀 클럽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에 누가 있었느냐? 알키비아데스. 평소에 알키비아데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같은 아테네 시민도 무시하고 신들까지 가볍게 취급하는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어요. 평소 그런 행실로 미움을 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진짜 했을 거다라는 여론이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여론이 적대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알키비아데스는 신성 모독죄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자, 여기서 알키비아데스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정리해 볼게요. 재판을 받게 되면 시칠리아 원정 사령관 자리를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정치 인생도 끝나요. 거기다 그리스에서 신성 모독은 사형감이에요.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알키비아데스가 만약 그때 아테네에 남았다면 전례들로 보아 쉽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했냐? 살려면 도망쳐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결정. 아테네를 배신하고 스파르타로 망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칠리아 원정 사령관이 출정도 하기 전에 적국 스파르타로 망명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인 원정인데 시작도 못하고 자기가 가장 먼저 배신한 거예요.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요. 그가 스파르타에 도착해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스파르타에 끼친 피해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스파르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적의 핵심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령관이 망명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알키비아데스는 어떻게 살았냐? 철저하게 예전 아테네 방식을 버리고 스파르타인처럼 살았어요. 사치스러운 생활 다 버리고 스파르타식 검소한 군인 생활로요. 스파르타와 시라쿠사는 알키비아데스의 조언에 따라 아테네 공격에 대비해서 튼튼한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아테네 함대가 시칠리아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적이 모든 걸 알고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자, 사령관 한 명이 사라진 아테네 원정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사령관이 적군에 붙어버린 초유의 사태였으니까요. 지휘는 누가 맡았느냐? 신중파 리키아스. 처음부터 원정을 반대했던 사람이요. 매파 알키비아데스가 빠지고 비둘기파 니키아스가 단독으로 지휘하게 된 거예요. 군대를 이끌 사령관이 마음속으로 이거 망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니키아스가 어떻게 지휘했는지 보세요. 흥미로운 모순이 있어요. 처음에 그가 시칠리아 원정을 반대했을 때 뭐라고 했냐? 시칠리아 기병이 강하니까 위험하다. 그게 핵심 논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사령관이 되자 어떻게 했냐? 기병 확충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했던 경고를 자기가 무시한 거예요. 거기다 전장에서도 소극적인 전술로만 일관해요. 시간만 끌어요. 결정적인 공격 타이밍을 놓치고요. 그러던 중에 아테네에서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데모스테네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부대예요. 데모스테네스는 과감하고 유능한 지휘관이었어요. 야습, 그러니까 밤에 기습 공격을 통해 시라쿠사 방어진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형에 익숙하지 못해서 야습이 실패해요. 시라쿠사 지형을 잘 모르는 아테네 군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자 데모스테네스가 현실을 인정합니다. 시칠리아 점령은 불가능하다. 철군하자. 자, 그러면 니키아스도 동의했을까요? 반대했어요. 왜? 자기가 실각할까 봐요. 진짜 황당한 부분이에요. 니키아스 입장에선 이 원정이 실패로 끝나서 자기가 돌아가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해요. 어차피 결과가 안 좋게 끝날 거면 자기 손에 결정되지 않게 시간을 더 끄는 게 낫다고 본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 군대의 안전을 희생한 거죠. 그 사이에 시라쿠사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테네 함대를 봉쇄해버려요. 항구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둬버린 거예요.
이제 아테네 원정군은 시칠리아 안에 갇힌 상태가 됐어요. 자, 그래도 니키아스는 결단을 안 내려요. 이번엔 또 이유가 뭐냐? 점성술이에요. 천체 현상을 보고 지금은 신이 노한 때다. 움직이면 안 된다. 그 결정을 미적미적 미뤄요. 그 사이에 시라쿠사군은 봉쇄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봉쇄당한 아테네군 사기는 갈수록 땅에 떨어져요. 마침내 아테네 함대가 시라쿠사 함대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해요. 결과는 실패. 시칠리아 원정군이 전멸하는 대참패가 일어납니다. 기원전 413년 시칠리아 대재앙. 손실이 얼마였느냐? 아테네 함대 거의 전부 파괴. 병력 약 4만에서 5만 명 전멸. 사령관 니키아스와 데모스테네스는 포로로 잡혀 모두 시칠리아에서 살해당하고 아테네로 돌아오지 못해요. 투키디데스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패배를 계기로 아테네의 패권은 그 근본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스파르타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사실 시칠리아 원정 이후로 아테네는 사실상 끝이었어요. 회복할 수가 없는 타격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아테네는 이런 미친 결정을 막지 못했을까요? 답은 시스템에 있어요. 아테네 민주주의에는 흥분한 군중을 제어할 장치가 없었어요. 신중한 정치인 니키아스가 전쟁을 반대했지만 묻혔어요. 한 천재 정치인의 화려한 비전에 시민들이 매료됐고 그 흥분이 모든 신중함을 밀어냈어요. 우리가 평소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이니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칠리아 원정은 다수의 결정이었어요. 민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어요.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아테네를 끝장냈어요. 거기다 마지막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시칠리아 원정 실패 후 아테네가 더 약해진 틈을 타서 스파르타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아테네를 완전히 끝장냈는지 아세요? 페르시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인의 영원한 적, 야만인이라 부르던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한테 스파르타가 돈을 빌려서 같은 그리스인인 아테네를 끝장낸 거예요. 자기들 정체성의 근원을 스스로 배신한 거예요. 기원전 404년 아테네가 마침내 항복합니다. 27년 전쟁이 끝나요. 스파르타의 승리. 자, 그러면 그리스에 평화가 왔을까요? 아니요. 그리스 전체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승자라는 스파르타도 너무 약해졌어요. 정예 병사들이 다 죽었거든요. 아테네는 말할 것도 없죠. 코린토스, 테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 전체가 27년 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외부에 적이 있을 때는 단결했어요. 그런데 외부 적이 사라지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멸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페르시아한테 돈을 빌리기까지 했어요.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공유지의 비극. 이게 뭐냐?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이 있을 때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면 결국 모두가 망하는 현상이에요. 그리스가 딱 그랬어요. 모두에게 좋은 평화로운 그리스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각 도시가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니 결국 그리스 전체가 망한 거예요. 이게 탈중앙 사회의 비극이에요. 누구도 명령할 수 없는 사회는 위협이 사라지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싸움을 막을 중재자가 없어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의 어두운 면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화두를 다시 던지고 싶어요. 일부에서도 던졌던 그 질문이에요. 다양성과 자유가 창의성을 통해 문명 발달을 촉진하지만 결국 갈등으로 붕괴하는 건 필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의 다양성, 그리스의 자유.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철학, 과학, 민주주의, 모든 게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같은 다양성과 자유가 결국 그리스를 갈라놓고 자멸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리스만의 이야기일까요? 잠깐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떠올려 보세요. 14세기에서 16세기,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로마, 도시국가들의 경쟁이 폭발하면서 다빈치, 미켈란젤로, 갈릴레오가 나왔어요. 그리스랑 똑같은 구조였어요. 그리고 결과도 똑같았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프랑스랑 스페인한테 차례로 정복당했어요. 20세기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은요, 아인슈타인, 바우하우스, 표현주의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정치적 자유, 극단적 다양성. 그런데 14년 만에 나치한테 끝났어요. 패턴이 보이세요? 다양성과 자유가 창의성을 폭발시켜요. 그런데 그 다양성은 결국 내부 갈등으로 이어져요. 그러다가 외부 세력한테 정복당하거나 내부 독재가 등장해서 자유의 시대가 끝나요. 이게 인류 문명의 운명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끝까지 들고 가야 할 화두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스 전체가 너덜너덜해졌어요. 이 약해진 그리스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리스인들이 평소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던 변방의 왕국, 마케도니아. 그리고 거기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 다음 장에서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의 마지막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장이 2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의 미스터리를 따라왔어요. 1000개의 폴리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들만 왕을 거부했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인류 문명의 원형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자멸했는지. 이번 장에서는 그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가 정치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에요. 누가 그 종지부를 찍었느냐? 거대 제국 페르시아도 아니고 떠오르는 신생 강국 로마도 아니었어요. 그리스인들이
평소 반쯤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던 변방의 작은 왕국 마케도니아. 자, 그러면 마케도니아가 정확히 어떤 나라였는지 짚고 갑시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본토의 북쪽 산악 지역에 있던 왕국이에요. 그리스 본토의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도시들이 보기에 마케도니아는 거의 외국 같은 곳이었어요. 왜 그렇게 봤느냐? 첫째, 정치 체제가 달랐어요.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스 다 시민의 공동체였어요. 왕이 없거나 있어도 권력이 분산돼 있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는요? 세습 왕정. 한 명의 왕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시스템. 그리스 본토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저들은 왕한테 굽실거리는 사람들이다. 자유인이 아니다. 평소 페르시아를 야만시한 그 시각으로 마케도니아를 봤어요. 둘째, 언어가 좀 달랐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그리스어를 쓰긴 썼어요. 그런데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아테네 사람한테는 거의 외국어처럼 들렸어요. 셋째, 생활 방식이 달랐어요. 마케도니아는 산악 왕국이에요. 도시 문화가 발달한 그리스 본토와 달리 거기 사람들은 농사 짓고 사냥하고 말 타고 다녔어요. 거친 산악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스 본토에선 그게 세련되지 못한 야만성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를 어떻게 봤느냐? 같은 그리스어 쓰긴 하는데 진짜 그리스인은 아닌, 반쯤 야만인, 이렇게 무시했어요. 사실 마케도니아 왕가는 자기들이 진짜 그리스인이라고 우겼어요. 우리도 헬렌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은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다. 이런 식의 신화로 자기 정통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가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 마케도니아에 기원전 359년 한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필리포스 2세예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천재였어요. 짚어볼게요. 필리포스가 왕이 됐을 때 마케도니아는 어떤 상태였느냐?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주변 야만족들한테 시달리고 왕족들끼리 매분이 있고 군대도 약하고. 그런 마케도니아를 필리포스가 어떻게 했냐? 그리스의 모든 혁신을 흡수해서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필리포스가 젊었을 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테베에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기원전 367년경 3년 정도. 당시 테베는 그리스 최강의 군사도시였어요. 필리포스는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 테베의 군사 전술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왕이 된 후 그 전술을 자기식으로 발전시킵니다. 첫 번째, 사리사. 그리스 호플리테스가 쓴 창은 약 2m 정도였어요. 그런데 필리포스가 만든 새로운 창은요, 4m에서 6m. 그리스 창의 2배 이상이에요. 비유하자면 2층 건물 높이 정도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창을 양손으로 들고 다녔어요. 이 창의 이름이 사리사예요. 자, 이게 왜 혁명이었느냐? 그리스 호플리테스 팔랑크스랑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 창은 2m, 마케도니아 사리사는 5m. 그리스 창이 닿기 전에 마케도니아 사리사가 먼저 그리스 병사를 찔러요.
일방적인 학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업군인 체제. 그리스 호플리테스가 누구였어요? 시민군이었어요. 평소엔 농부, 어부, 장인으로 살다가 전쟁 나면 자기 갑옷 입고 전쟁터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1년 내내 군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필리포스가 만든 마케도니아 군대는요, 풀타임 직업군인, 1년 내내 훈련만 하는 사람들,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오직 전쟁만 준비하는 군인들이에요. 거기다 봉급도 받아요. 시민군 대 직업군인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이게 마케도니아 군대의 진짜 무서운 점이었어요. 그리스 도시들이 평긍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군 시스템을 고집할 때 마케도니아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직업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세 번째, 기병대. 그리스 군대는 보병 중심이었어요. 호플리테스 팔랑크스. 기병은 보조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기병을 결정적 타격 부대로 키웠어요. 헤타이로이, 영어로 동반자 기병대라고 해요. 왕에 가장 가까운 귀족들이 직접 말 타고 싸우는 정예 부대였어요. 보병이 적을 잡아두면 기병이 측면으로 돌아가서 결정타를 날리는 전술이에요. 자, 이 새로운 군대를 가지고 필리포스가 뭘 했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케도니아 주변 야만족들을 정리해요. 그 다음엔 그리스 북부 도시들을 흡수해요. 그러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가 있는 그리스 본토를 향해서요. 자, 그런데 그리스 도시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그리스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도 그리스 도시들은 자기들끼리 계속 싸웠어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가 돌아가면서 패권을 쥐려고 싸웠어요. 외부 위협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필리포스는 영리했어요. 외교와 무력을 같이 썼어요. 어떤 도시는 돈으로 매수하고, 어떤 도시는 동맹 맺고, 어떤 도시는 협박하고, 그리스 도시들을 분열시키면서 하나씩 흡수해 갔어요. 아테네에선 이걸 일찍 알아챈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테네 최고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예요. 그가 민회에서 계속 외칩니다. 마케도니아가 위협이다. 필리포스를 막아야 한다. 다른 도시들과 동맹을 맺어서 같이 막자. 그런데 시민들이 잘 안 들었어요. 마케도니아? 변방의 야만인들 아냐?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 있어. 이런 식이었어요. 알키비아데스가 시칠리아 원정을 밀어붙일 때 시민들이 흥분한 거랑 정반대로 이번엔 시민들이 위협을 무시한 거예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안 좋았어요. 데모스테네스가 14년 동안 외쳤어요. 그러는 사이에 필리포스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339년 필리포스는 드디어 그리스 본토로 진격합니다. 그제야 아테네와 테베가 동맹을 맺어요. 마케도니아를 막아야 한다. 자,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기원전 338년 8월 카이로네이아 전투. 장소가 어디냐? 그리스 중부 보이오티아 지방의 카이로네이아라는 평원이에요.
그리스의 운명이 결정되는 장소예요. 병력을 비교해 볼게요. 마케도니아 측 보병 약 3만 명 플러스 기병 약 2천 명. 그리스 연합군 약 3만 5천 명. 아테네, 테베, 코린토스, 메가라 등 도시국가 연합.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필리포스 2세는 부대 진영 왼쪽 측면에 18세 아들을 배치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드로스예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첫 순간이 바로 카이로네이아예요. 그리고 그가 맡은 임무가 뭐였느냐? 테베의 신성대를 상대하는 것. 신성대는 그 당시 그리스 최강의 정예부대였어요. 어떻게 구성됐냐? 150상의 남성 연인. 여러분 좀 충격적이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 간의 동성애가 흔한 사회적 관습이었어요. 특히 군인 문화에서요. 테베가 이걸 군사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연인끼리 짝지어서 한 팀으로 만들면 서로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발상이었어요. 이게 진짜로 작동했어요. 신성대가 만들어진 게 기원전 378년경인데 그 후 40년 동안 거의 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 유명한 스파르타도 신성대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리스 최강의 부대가 신성대였어요. 그런 신성대 앞에 18세 알렉산드로스가 섰어요. 자, 전투 양상이 어땠냐? 필리포스가 영리한 전술을 펴니다. 자기가 있는 오른쪽 날개에서 일부러 천천히 후퇴해요. 마치 마케도니아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러자 아테네 군대가 신나서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긴다! 외치는 서요. 그런데 아테네 군대가 따라오면서 그리스 연합군 전체가 옆으로 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틈이 생겨요. 그 순간을, 적의 측면을 알렉산드로스가 공격합니다. 바로 신성대 옆구리예요. 신성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포위됐어요. 사방에서 마케도니아 군대가 둘러쌌어요. 여기서 신성대가 보여준 모습이 정말 그리스적이에요. 항복을 거부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도망 안 가요. 자기 연인 옆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다 죽어요. 300명 전원전사. 전투가 끝나고 필리포스 2세가 시신을 둘러봤대요. 그리고 신성대가 누워있는 자리에 와서 보니까 300명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연인 옆에 누워서 죽어 있었어요. 그걸 본 필리포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적군이지만 그 용기에 감동했다고요. 플루타르코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필리포스의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겁하게 행동했다고 의심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자, 이렇게 신성대가 무너지면서 그리스 연합군 전체가 무너집니다. 카이로네이아 전투는 마케도니아의 완승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가 정치적으로 끝났어요. 1000개의 폴리스가 만든,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첨으로 정치인 뽑고 잘난 사람 추방하던 그 시스템, 그게 카이로네이아 평원에서 끝났어요. 이후 필리포스는 코린토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스 도시들이 다 가입해야 하는 동맹인데 명목상은 평등한 동맹이지만 실제로는 필리포스가 맹주예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의 패권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필리포스의 진짜 야망은 그리스 정복이 아니었어요. 그가 노린 건 동쪽에 있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 1, 2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인들이 평생 품어온 한이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리라. 필리포스가 그걸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가 통일됐다. 다 같이 페르시아 정복하러 가자. 그런데요, 페르시아 원정 준비 중에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가 암살당합니다. 자기 딸 결혼식 자리에서 호위병한테 칼에 찔려서요. 정확한 배후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20세의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 2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의 자멸을 봤어요. 페르시아를 막아내며 처음으로 헬레네스가 된 그리스. 그런데 외부 위협이 사라지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27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칠리아의 대재앙, 페르시아한테 돈을 빌리는 배신, 그리고 결국 카이로네이아에서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가 끝났어요. 일부 마지막에 던진 질문 기억나시죠? 다양성과 자유가 결국 갈등으로 무너지는 게 필연인가? 2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절반은 본 것 같아요. 그리스는 분명히 그 패턴을 따랐으니까요. 르네상스 이탈리아도 바이마르 독일도 똑같이요. 그런데 진짜 답은 3부에 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20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2년이에요. 단 12년 만에 그가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한 정복이에요. 그런데 그가 32세에 죽으면서 그가 만든 거대한 제국은 산산이 부서져요.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그날부터 그리스 문명이 진짜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군대 없이, 왕 없이, 정치적 권력도 없이, 오직 책과 사상과 언어만으로요. 200년 후 떠오르는 신생 강국 로마가 그리스를 군사적으로 정복합니다. 그런데 정복당한 그리스가 정복자 로마를 정신적으로 정복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그리스의 자유는 끝났지만 그리스의 정신은 어떻게 2500년이나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왔을까요? 다양성과 자유는 갈등으로 무너지지만 그것이 만든 정신은 죽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가 우리한테 던지는 진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 답을 3부에서 같이 찾아봅시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워서 역사 속으로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